결혼으로 인생 역전하고 싶다.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해서 이 지긋지긋한 삶을 바꿔버리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오늘 이 영상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온 내 삶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한 정말 꿀팁만 모아온 영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결혼할 때 이 신호들을 보세요. 연봉, 자산, 집. 이거는 여성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내 삶을 잃지 않고 나를 잃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중요한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나를 존중해주는 남자와 결혼하셔야 합니다. 아니, 결혼할 남자친구가 나를 존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말만 하는 것과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연애하면서도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기준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애 중에서도 보이는 신호 4가지. 첫째, 제 커리어를 대하는 태도예요. 이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제가 야근도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와서 너무 힘들겠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일해? 연봉도 얼마 안 되지 않아? 근데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조금 배우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뉘앙스가 묻어나온 적이 있나요? 반대로 본인 커리어나 연봉에 은근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꼭 이게 이런 말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결혼하고 나서 네가 원하면 집에서 쉬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돼. 이런 말. 굉장히 다정하고 배려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근데 저는 이것도 결국 같은 이야기라. 제 일을 제가 계속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남자의 능력에 따라 내 일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겉으로는 은근한 무시거나 자랑이거나 혹은 다정한 배려처럼 보이는 이 말들은 은연중에 내가 너보다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다. 혹은 내 일과 내 연봉이 네 일과 네 연봉보다 더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말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면 내가 더 버니까 내 일이 더 중요하니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둘째, 육아휴직에 대한 태도인데요. 아니 무슨 결혼도 안 한 사이에 육아휴직이라니 너무 먼 이야기 아닌가요? 싶지만 이거 꼭 한번 짚어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회사나 주변에 육아휴직을 쓴 남자 직원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이 진짜 갈리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쓰다니 진짜 민폐인 것 같아. 아니면 그 직원이 있긴 한데 그 직원은 집안이 부자인 것 같아. 집에 돈이 많은가 봐.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위험 신호고요. 나도 쓰면 좋겠는데 우리 회사에는 선례가 많지 않네? 나도 못 쓰지 않을까? 이렇게 아쉬워하는 반응이거나 선례가 많지 않지만 한번 알아보려고 이렇게 적극적인 반응이면 좋은 신호예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육아휴직을 꼭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육아휴직이지만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육아라는 변수가 생겼을 때 자신의 생활을 얼마나 조율하고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이 질문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기획노동이에요. 기획노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이를 케어하는데 아이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를 주고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문하고 계획하고 세팅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기획노동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건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필요한 능력이 아니라 연애할 때도 바로 옆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같이 휴가를 맞춰서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숙소 알아보고 맛집 리스트 짜고 일정 짜고 이런 계획을 남자친구가 어느 정도로 참여를 하는지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남자친구가 담당을 해서 계획을 짜오는지 아니면 모두 저한테 떠넘기는지. 기념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리 말 안 하면 그냥 지나가나요? 아니면 스스로 먼저 챙기나요? 지금 여행 하나, 기념일 하나 계획하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이 애 낳는다고 갑자기 어린이집 준비물 챙기고 예방접종 일정 자기가 챙기지 않겠죠. 넷째, 이건 좀 다른 각도인데요. 극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저는 남편 온달이랑 연애할 때 한라산에 간 적이 있어요. 사실 체력에 자신도 없으면서 겁도 없이 도전한 거였는데 4월 초라 아이젠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올라갔어요. 산 중턱쯤 올라가니까 얼음이 아직 녹지 않아서 아이젠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잘됐다. 내려가자. 라고 했더니 온달이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저를 진짜 머리 끄댕이를 잡고 백록당까지 끌어당겨서 결국은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온달은 저를 기어이 끌고 네 발로 기면서
106단까지 끌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내내 저를 위로하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면서요. 저는 제가 너무 찡찡대서 얘는 진짜 정신력이 하찮구나 라는 생각을 할까 걱정할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육아랑 똑같은 것 같아요.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고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가더라고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육아는 여러분이 겪은 어떠한 그 극한 상황보다 더한 거거든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의 마인드가 육아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거의 그대로 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신호들, 왜 이 신호들이냐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이 신호를 꼭 봐야 되더라고요. 신혼 때는 안 보이지만 내가 생기면 반드시 마주하는 살림길. 연애만 하고 아이가 없을 때는 이거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각자 회사 다니면서 커리어 챙기고 데이트나 여행, 기념일 이런 거 좀 더 잘 챙기는 사람이 챙기면 되고 기획하면 되고 뭐 한라산까지 안 가면 사실 극한의 상황까지 갈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애가 태어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많은 분들이 맞벌이 계속하고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공평하게 같이 육아를 같이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애를 낳고 나면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맞벌이를 유지하려고 해도 도우미 비용, 뭐 외식비, 또 청소 같은 것도 잘 못하니까 이렇게 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한 명 월급은 그냥 바로 순삭돼요. 이런 경제적인 부담에 더해서 내가 지금 이 어린 아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까지 겹치면 많은 엄마들이 휴직이나 퇴사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퇴사까지 안 가더라도 등하원이나 기획노동 같은 짜잘한 육아 부담이 결국 둘 중 하나로 쏠리거든요. 보통 연봉이 적은 쪽, 아이와 조금 더 교류가 있는 쪽으로 쏠리겠죠. 근데 그게 보통 엄마들이에요.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연애는 여자가 결정하지만 결혼은 남자가 결정한다. 근데 그 뒤에 제가 더 무거운 말을 하나 덧붙여보자면요.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데 남자의 삶은 대부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하실 때 연애와 결혼하는 그 순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결혼 후 오랜 시간 지속될 우리의 삶을 위해 이 신호들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연봉 높은 사람은 회사에서 승진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원해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논리대로 가면 결국 그 부담은 항상 같은 사람에게만 쌓이게 돼요. 커리어는 한번 멈추면 그 격차가 물리로 커지게 되고 한 사람 커리어에만 올인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 사람이 아프거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가정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이보 전쟁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차피 아이를 낳고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실 거라면 그 삶을 제대로 설계하는데 결국 둘 다 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 가정도 같이 보살피는 게 훨씬 더 힘이 돼요. 그럼 이 네 가지를 다 갖추지 않으면 결혼할 남자가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네 가지를 지금 전부 완벽하게 갖춰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의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어느 쪽을 향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육아휴직을 잘 쓸 수 있는 회사이건 못 쓰는 회사이건 진짜 중요한 건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내가 좀 더 버니까 내 일이 더 중요하니까 라고 하면서 모든 걸 나에게 떠넘길 사람인지 아니면 상황이 어떻든 같이 짊어지려는 사람인지 그 방향이에요. 그런 남자를 어디서 찾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걸 다 갖춘 완성형 남자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방향이 맞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네 가지 기준에 완벽하게 맞지 않더라도 이 얘기를 꺼냈을 때 그러네? 라며 방향을 틀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호들 중에서 육아휴직 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생길 육아라는 변수 앞에서 얼마나 조율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결혼하는 그 순간에 나와 이 남자가 얼마나 잘 맞냐,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만 보지 마세요. 연애할 때, 신혼 때는 안 보여도 애가 태어나면 이 부담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 갈림길, 특히 여성에게 쏠리는 이 갈림길은 반드시 와요. 그때 떠밀리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신호, 커리어를 대하는 태도, 육아휴직에 대한 태도, 기획노동의 참여 정도, 극한 상황에서의 반응, 지금부터 하나씩 봐두세요. 지금 이 사람이 이걸 완벽하게 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얘기해 봤을 때, 그러네,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는 생각 못 해봤네 하고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정말 좋은 신호예요. 근데 이미 가치관이 확고하게 굳어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오늘 미션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거는 좀 잘 돼 있고 어떤 거는 좀 부족한 것 같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남자친구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반응을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막연한 두려움을 계산 가능한 현실로 평범한 청년들이 행복한 부모가 되는 인생의 평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